사람은 잘 계산하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끊임없이 계산하지만 계산이 올바른지 알 수도 없고 인간은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이고 과거의 정상이 비정상,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이기에 오직 모를 뿐이다. 어차피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단의 연속이다. 결단을 내릴 때는 너무 계산하려고 하지도 말고 계산 안 하고 바보처럼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결단해야 한다. 낙관도 비관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 담담하게 물 흐르듯 최선을 다하여 의사결정을 하자.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좋아하시나요? 어릴 적 공상과학을 생각하면서 글짓기, 그림 그리기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렸던 미래를 상상하며 그렸던 글짓기와 그림 속에 현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상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디서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 로봇이 수술도 하고 서빙도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상상의 최고복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조차도 이제는 상용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술의 발달로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편리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뭔가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위협적인 부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인간의 삶에 주는 영향과 인공지능 시대가 만들어내는 생존 전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믿고 듣는 강의. 오늘 윤성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먼저 네. 시청자 여러분께. 네네. 네, 저는 고려대학교 현재 명예교수로 있는 윤성식입니다.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그런 또 연유도 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는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가르쳤습니다. 네, 저희가 저자분들께 가장 이 책에서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구절을 선택해서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나는데 이 구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를 넘어서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의사결정 오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을 잘 잡는 것. 네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노력이 전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오류를 줄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까 소개한 말씀은 우리는 어차피 합리적으로 선택을 못한다.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특히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특히 잘못하기 쉬운 게 낙관. 이것도 경계해야 되고요. 물론 비관은 또 더욱 경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보는 의사결정.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금물이다. 네. 네. 혼란스러워하는 여러 우리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아까 말씀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회과학자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컴퓨터를 좀 공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자의 시각으로 네네.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거의 대부분은 컴퓨터 전공학자들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나 자신은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자의 시각을 전달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기술적 측면으로 4차 산업혁명을 다룬 책들은 상당히 많은데 사회과학적 측면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을 다룬다고 하니까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아까 인사드렸지만 반갑습니다. 지금 같은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면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큰 변화를 보게 되겠지만 자녀분들, 혹시 손주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손주들은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이게 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가르치는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그게 어셈블러라고 하는 언어였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언어였는데 저는 문과생이었지만 나에게도 컴퓨터가 필요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A 플러스 아니면 A를 받았는데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들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아니 뭐 컴퓨터를 언제 쓰겠다고 그걸 굳이 프로그래밍까지 하느냐. 그때 배웠던 언어는 한국에서 공부했던 어셈블러가 아니라 이제 포츄란이라고 하는 언어였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오래된 고전적인 언어지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론에 대해서 썼거든요. 이론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지? 하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배운 컴퓨터 지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지도교수가 저보고 너 이거 어떻게 했어? 물어보길래 설명을 했더니 그거 내가 좀 써도 되느냐? 교수님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1980년대 그때 유명한 TV 프로그램에 제퍼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퀴즈 대회입니다. 근데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수십 년 된 퀴즈 대회죠. 저도 몇 번 봤는데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데 온갖 종류의 질문이 다 나와요. 뭐 정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문학, 미술, 음악, 철학, 역사. 그런데 IBM의 인공지능이 이 제퍼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겨루었거든요.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자, 이거는 왜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인가 하면 제퍼디라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사람의 말로 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과 똑같았던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감추고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흉내를 냈으면 알아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육체 없는 영생을 얻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머릿속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업로드를 합니다. 컴퓨터에는 볼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몸은 돌아가셔도 정신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끔찍하지요. 예. 뭐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나 좀 넣어도 너랑 계속 대화하고 싶다.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영생을 얻는 육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부품을 교환하듯이 장기를 복제해서 교환할 수 있거든요. 인공 피부 지금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인공 뼈 이런 것들이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1948년생 커즈와일 매일 100알의 영양제를 먹습니다. 뭐 이만하겠네요. 과거에는 200알. 1년 약값만 11억 원. 부자 아니면 할 수 없지요. 커즈와일은 부자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총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사진을 봤는데 젊어요. 약값을 하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살겠다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저는 커즈와일보다 젊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유난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이 말을 이야기하면 알아듣기는 하는데 좀 생소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그 독일인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데이터 사이언스,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을 모두 총칭하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혁명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공학의 변화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컴퓨터의 기술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없이 유전자 가위 기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공인회계사거든요. 근데 미국 공인회계사였을 때 미래 직업에 대한 예측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공인회계사를 개업한 적은 없었는데 자격증을 땄거든요. 공부하면서. 근데 미래 예측으로 컴퓨터가 보편화되면 공인회계사 직업이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기억에 생생했습니다. 괜히 땄나? 이거 없어진다는데.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의 공인회계사들 혹시 최근에 아는 분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최근에 봉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없어지기는커녕 더 부족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1980년대, 90년대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영주권 쉽게 땄습니다. 문과에서는 원래 영주권을 잘 안 줍니다. 이과는 영주권을 잘 주는데.
컴퓨터가 부기를 담당하게 되니까 회계 업무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예측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글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 예측을 하려고 역술인 찾아가지요. 네. 뭐 사주 궁합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은근히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따라간 적도 있고 봤는데 항상 저는 의문이었어요. 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잘 맞출까? 저는 요즘 별로 잘 못 맞출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석사 논문을 썼어요. 역술인이 얼마나 잘 맞출까? 평균인이 50% 맞춘다면 역술인은 얼마쯤 맞출까요? 40%. 생각보다 조금 더 맞추기는 하는데 제가 그 수치를 보고 실망했어요. 그 정도면 뭐 구태여 역술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약간은 평균인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경희대 서정범 교수님이 계신데 뭐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분은 평생 대한민국의 유명한 역술인을 잘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분의 결론, 역술인이 과거는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도 미래 예측은 그만큼 못하더라. 과거는 수많은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딱 결과 하나가 생긴 거거든요.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딱 보고 찾아온 사람을 가늠합니다. 질문 몇 개 툭툭 던지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텔레파시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수많은 요인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까 과거는 하나 딱 났는데. 그 미래는 그 많은 거를 본다 한들 알 수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튼 저는 요즘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미래학자의 예측은 어떨까요? 학자는 좀 다를까요? 또 어떤 학자가 미래학자들의 미래 예측 수십 년치를 조사했습니다. 결론, 엉터리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땄는데 없어질 직업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제가 실망했는지 모르거든요. 야,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컴퓨터에 대한 많은 예측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조직은 슈퍼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개인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슈퍼컴퓨터에 접속할 것이다. 근데 그거 다 틀렸죠. 누구나 다 PC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등등 많습니다. 컴퓨터에 관한 많은 예측이 거의 다 틀렸어요. 아주 재밌게도. 그래서 저는 미래 예측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한 예측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는 새겨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고가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입니다. 미국 갔는데 무인 점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슈퍼마켓. 슈퍼마켓에 가면은 계산대에 내가 알아서 계산을 하는데 어쩌다 에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서 그냥 금방 직원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많이 해고했죠. 월마트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해고했습니다. 그 해고된 사람은 재훈련, 그리고 다시 취업, 또 해고되면 재훈련, 취업이 반복되는 시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자, 예측이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해고되는 사람, 새로 채용되는 사람, 누가 더 많을까? 그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도 분명히 생겨납니다. 근데 일단 백악관의 예측, 미국의 예측입니다.
50% 이상의 직업을 잃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의 생각을 타이핑하는 연구가 꽤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요, 정직을 강요당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요즘 거짓말 탐지기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100%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도 본인이 응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 쓸 뿐, 그건 참고사항이지 유죄, 무죄를 가리는데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뇌과학 기술은 거짓말 탐지기 수준보다 약간 더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어요. 즉 생각을 타이핑할 수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도 거짓말 탐지기는 물어봐야 되거든요. 너 뭐 했어? 네. 그리고 재는 건데 이거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아직은 초보적이지만 발전하면 이제 거짓말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자,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해고될 거다.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거의 다 할 거다. 육체 노동은 로봇, 정신 노동은 인공지능. 물론 로봇에는 인공지능이 장착됩니다. 아주 똑똑한 로봇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일이라는 거는 꼭 먹고 사는 측면 이외에도 어떤 삶의 보람 측면도 있거든요. 일만 안 하고 일 안 하고 먹고만 산다. 주는 돈 가지고. 그러면 잘못하면 피폐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짜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쓸데없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 시키고 돈을 주는 겁니다. 혹은 아예 기본소득을 주는 겁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죠. 기본소득을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해고되는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우리가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없어요. 출산 장려해서 태어났으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지. 안 그러면은 애 안 낳겠다는데 굳이 그냥 낳아라 막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부가 해고되는 사람을 즉각 복지 정책으로 살게 해주느냐 희차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받고 어떤 사람은 구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있어야만 그 사이사이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에 열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개미라고 부르죠. 예, 미국에서는 로빈후드라고. 예, 그 젊은이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재테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지요. 대한민국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만 명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규범 윤리 기준이 재정립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게 새롭게 정립될 때는 굉장한 혼돈 시기가 올 거예요. 새로운 규범 윤리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는. 그럴 때는 각자의 철학을 갖는 시대가 된다고 봅니다.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저 친구 일 냈네. 철학도 없이 저런 짓을 해.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철학이 있으면 어떤 짓은 해도 되는 거네요. 좀 문제가 있어도. 즉 그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기 철학이 있으면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기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할 사람은 정당화를 시켜야 돼요. 내 이래서 이랬다. 뭐가 어떠냐. 너한테 피해 준 거 없지 않느냐. 나 법은 지켰다. 이렇게 철학을 세워야 되는데 그 철학을 세울 때는 과학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야, 인간이란 이런 존재야. 또 세상에 대해서도 사회과학이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란 이런 사회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옛날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 일을 처리한다. 나를 비난하지 말라. 이건 내 철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뇌과학 연구 중에 쇼킹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생각보다 없다는 겁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타고난 유전자, 나의 경험, 교육, 가정 환경.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가?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실은 자유의지의 영역은 생각보다 좁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학적 지식이지요. 제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미래는 정말 알 수 없다. 거기에 우리가 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뛰어난 적응 능력,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끊임없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섭취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준, 윤리, 제도가 정립될 때까지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야지요. 그래야 이 세상을 당당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나는 외톨이가 되거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찬찬히 따라가면서 정말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 AI의 비관론자신가요? 낙관론자신가요? 저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있는 그대로. 비관도 낙관도 하지 말고 네네. 계속 적응하면서 가자. 비관론자들도 있나요? 네. 이제 비관론자들, 이제 낙관론자, 비관론자를 뭘 낙관, 비관으로 봐야 되는가 이제 구분은 다르겠지만 일단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네네. 그렇게 될 거다. 아니다.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그렇게 발전 못하고 한계를 가질 거다. 그리고 여전히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 거다. 네. 컴퓨터 코드 뽑아버리면 중단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비관론자들은 뭘 잘 모르고 그런다. 네.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 위르겐 슈미트 후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대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 뭐 전문가 중에서 최고 전문가지요. 근데 그 사람은 비관론자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인간을 개미 정도로밖에 보지 않을 거다. 인간이 뭐 개미한테 신경이나 썼느냐. 네. 인공지능은 인간한테 신경도 안 쓰고
인간이 망쳐버린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개척하러 갈 거다. 우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의 대부예요. 예. 슈미트 후보, 예. 조프리 힌튼, 뭐 야늘 레쿤 이런 인공지능의 대부들의 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근거 없는 과학적 지식을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닐 텐데. 그렇지요. 예, 근데 정말 만화책에 나오는 것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도입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기업에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 공공 부분에는 얼마나 도입이 될까요? 일단은 민간 기업은 재빠르게 도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더 빠른 성장을 예, 위해서. 이겨야 되니까. 네네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인공지능 그 세계 그 3대 컨퍼런스에 세계적인 전문가하고 겨루는 네네. 그런 논문을 내는 기업들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이제 기업들은 앞서가는데요. 정부는 아무래도 더디겠지요.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해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마냥 버틸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은 법률구조공단의 저소득층이 이제 법률 상담도 하고 변호사도 네네. 소개받고 하는데 그 상담하는 그 사람들이 한 질문 또 하고 말도 잘 못 알아먹고 하거든요. 네. 그럼 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괴롭지요. 그렇죠. 네. 감정 노동자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발표한 뉴스를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상담하는 사람을 대체할 거다. 아.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어떤 문제가 좋은 점이 생기는가 하면 사람은 모든 법률 지식을 머릿속에다 담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답 못하는 경우도 많고 착각해서 잘못 대답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인공지능은 한 번 공부하면 안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인내심이 좋아서 10번 똑같은 질문을 해도 화도 짜증을 안 안 내. 냅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잠도 안 자요. 네. 24시간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네요. 사람의 역할이 좀 달라지겠죠. 그 대신에 그 역할은 조금 기계한테 AI한테 맡기고. 네. 네. 예상하지 못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생겨날 겁니다.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저 또 궁금한 4차 산업혁명 때 대단한 혁명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게 언어 장벽이 무너진다라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요즘 번역기들이 워낙 잘 나와서 굳이 어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세계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세상은 변할까요? 지금 문장의 경우는 네네. 번역기가 꽤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어를 제가 쓰다가 전에 아주 옛날에 한번 구글 번역기를 돌려본 적이 있었는데 좀 엉터리여가지고 이거 네네. 쓰면 안 되겠구나. 요즘은 많이 도움이 돼요. 네네. 영어 문장 쓸 때. 예. 많이 도움이 되는데 특히 일본어하고 한국은 언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예, 번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음성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요. 인간에 비해서. 예, 그래서 지금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네네. 구글은 뭐라고 장담하는가 하면 언어의 장벽은 분명히 정복된다. 그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네네. 정복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측했던 시기가 사실은 지났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나 구글은 픽셀 버즈라고 하는 동시 통역기를 몇십만 원짜리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 귀에다가 꽂고 상대방 귀에다 꽂으면 내가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 귀에 영어로 들리고 상대방이 영어로 하면 내 귀에 한국말이 들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하게 되겠죠. 네. 발전하게 되면은 세계는 단일 노동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폭발적일 것 예. 같아요. 예. 제가 십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한국어 학과 학생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네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베트남어 학과 학생들도 베트남어를 저렇게 잘할까? 우리나라 영문과 학생들은 영어를 저렇게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네.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데 그때 그 아이들 봉급이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한국에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미 과학 분야에는 많죠. 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저도 재밌는 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네네네. 아는 사람의 딸이 예. 미국서 변호사인데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코로나가 심하니까 미국이 형편없었잖아요. 한국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모 있는 한국에 와서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네네. 한국에서. 예. 저희 딸도 그랬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네. 네. 현실이더라고요. 네네, 현실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한 몇 달쯤 됐는데 자기 딸이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역시 재택근무 한계가 있지. 그랬더니 아니, 재택근무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요. 근데 왜 가? 그랬더니 우편물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올 게가 있는데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아날로그라서 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재택근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베트남에 있는 똑똑한 아이들 구태여 비자 못 받아가지고 한국에 못 오느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세계는 단일 노동시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대덕만 가도,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만 가도 러시아, 인도 이쪽 젊은 친구들을 되게 많이 길에서 흔하게 마주치게 되는. 많습니다. 카이스트에 많이 와요. 카이스트에 굉장히 많은 해외 천재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공부들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어서 노동 부분에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AI가 못할 일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다 세상을 막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AI가 인간보다 못한 대목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얼핏 생각하면 창의력, 감성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AI가 우리 인간만이 축적된 이 감성적인 빅데이터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교수님 생각은? 최근에 AI가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가 하면 일본에서 소설을 썼어요. 네. 그 소설이 유명한 문학상의 1차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오 마이 갓. 예. 그리고 인공지능이 작곡을 합니다. 네네네네. 모차르트 곡만 학습을 시키면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과 같은 곡을 작곡을 해요. 네네. 모차르트뿐만이 아니고 슈베르트, 바하, 베토벤 다 가르치면 네. 이제 그걸 다 아우른 곡을 작곡을 하죠. 거기서 버전 업을 해서. 예. 네. 그리고 그림도 그립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그림 그리고 소설 쓰고 작곡하는데 창의력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망설이지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책들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창의력이 인간의 경쟁력이다. 살 길이다. 예, 살 길이다. 감성이 살 길이다. 그런데 네네. 글쎄요.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대국을 먼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세돌이 옛날에는 세계 바둑 랭킹 1위였지만 지금은 세계 랭킹 1위가 아닙니다. 지금은 커제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세계 랭킹 1위거든요. 네네. 근데 알파고는 먼저 이세돌하고 겨뤘어요. 그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돌은 경험이 많습니다.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면 바둑의 기법을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돌이한테 배워가지고 중국에 가서 커제하고 붙은 겁니다. 우와. 커제는 전패했지요. 이세돌은 한 번은 이겼죠. 이유가 그거군요. 네, 오. 공부한 겁니다. 근데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게 나왔어요. 알파고 제로. 근데 커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파고와 바둑을 둘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게. 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알파고의 바둑은 매우 창의적이었다. 아, 이렇게 어떡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성이 인간의 경쟁력이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싱귤러리티 특이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네, 능력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소설도 네. 일본에서 1차 심사만 1차밖에 못 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글쎄가 남아 있는 예. 거네요. 그러나 언젠가는 네네. 그러나 당분간은 인간의 창의력이 좀 설당해 있지요. 네. 그럼 감성은 어떨까? 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거든요. 네. 소설 쓰고 아. 작곡하고 그림 그리는데 감성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집니다. 게다가 그러네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들 중에는 네네. 인공지능의 감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음. 코미디언 작가를 고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미국의 유수 대학의 교수들 중에는 네네. 인공지능의 감성을 집어넣는 그런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험실에서는 오늘도 감성 주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아마 따라가기 쉽지 사람의 않을 눈물을 거다. 뚝뚝 흘리게 만드는 작품이 곧 나올 인공지능에 거다. 의해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이걸 거스른다기보다 이것과 잘 함께 있는 그대로 보며 더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으려면 어떤 점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저는 이제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뭐든지 두려워해가지고 자꾸 막고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위험성이 있고 그렇지만 너무 막 조심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우리 삶에 활용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네. 갖는 게 중요하다. 예, 예. 인간은 인간 속에 인공지능이 들어와 있는 거고 또 인공지능이 인간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모호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열린 자세로 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 그렇게 적응하고 생각을 합니다. 적응하고 예. 학습하며 예, 예, 함께 동행하면서 네. 성장해야 한다. 예. 예,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네. 너무 비관하지도 말고 너무 낙관하지도 마라. 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네. 것은 예. 과학 지식을 부지런히 습득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구태여 우리가 무슨 어려운 책을 읽지 않아도요. 신문, 방송, 인터넷에 수도 없이 소개가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런 연구를 잘 보고 시대가 어느 방향 어떻게 가고 있다. 귀를 열고 사는 것. 예, 그걸 먼저 알아채야 되는 게 그 정치나 정책은 훨씬 그런 변화보다 더디게 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교육 제도는 쉽게 안 바뀌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특히 초등학교 교육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초등학생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아주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면서 살 거거든요. 네, 네.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지금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도 100세입니다. 어쩌면 영생할지도 모르고요. 네네. 근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뭘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예체능이라도 확실하게 가르치고 네네. 공부하는 습관 예. 들이는 것, 생각하는 것, 독서 이런 것만으로도 저는 그 미래에 대한 좋은 대비책이 된다. 네, 네. 특히 초등학교는 학교 공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희 아이들은 인공지능 뭐 훨씬 오기도 전부터도 초등학교 때 예체능을 상당히 신경 써서 시켰습니다. 네, 네. 아, 뇌를
밖에 외장하드를 엄청난 외장하드를 갖고 사는 뇌가 2개인 아이들이잖아요. 지금의 아이들은 사실 예 저희는 다 외웠어야 됐지만 걔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되거든요. 또 다른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아이들의 머릿속에 컴퓨터 세계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네. 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삶을 살아가는데 배우고 즐기고 열린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있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없을까요? 저는 더 많아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예를 들면 그동안 일에 치여서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이나 혹은 이웃들조차도 저희가 좀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배려하지 못했던 나의 소중한 일상들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너무 성장하고 성공하느라고 바쁘게 살았던 것에서 위대한 일상이 복원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낙관론자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은 좀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우리는 인간답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인간의 시대가 왔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